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생생법률쇼 첫 출연이신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법률방송. 매주 금요일 우리 시청자들의 귀를 쏙 잡는 방송 우리 앵커님과 만들고 싶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확인하시죠. 사령관식이나 돼서 어디에서 나온 발언인지는 알겠는데요. 누가 한 말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어제였죠.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국회의원 날이나 돼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군인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 그 이른바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조사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준우 전 육군 수도 방위 사령관이 있는데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어떻게 이 육군 어떻게 보면 장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느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질타를 하니까 그 옆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의 강선영 의원님이 네. 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아마 그제 동안 이 동영상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으신 분이죠. 네. 그 반면에 강선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항공작전사령부 항작사란 데 사령관 하실 때에 네. 제가 여러 번 뵙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저는 솔직히 야가 아니고 사실은 현역 군인이었으면 주먹부터 나갈 수 있을 그런 사람인데요. 네네. 아마 최근에 아시다시피 특전사령관이 있고 이준우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실제로 지난번 12월 3일 날 국회 현장에 헬기를 타고 갔던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선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707 특임대에서 여성 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헬기 레펠하고 항공기 타고 이렇게 해서 필드에서 평생 30년 가까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어떤 군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또 군인에 대한 명예 존중,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얘기하듯이 죄는 미워한다 하더라도 죄인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듯이, 아무리 어쨌든 이른바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혐의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 어떤 출석에 있는 증인 참고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직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용해인 의원이 사령관층이나 돼가지고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라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란죄가 되는지 여부 상황도 판단하지 못했냐 질타를 하니까 옆에 있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강선영 의원이 상당히 격앙돼가지고 야! 라고 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가운데에서 이제 중재를 한 결과 일정 부분 사과를 했는데, 한기호 의원이 대신 사과를 맞습니다. 했어요. 대신 네.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에 대한 어떤 존중을 좀 더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들이 보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야라는 게 뭐고 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사령관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너무 수준 낮은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뭐랄까 기본은 지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걸 한다고 하면서 냉정하면서도 질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 또한 국민의 어떤 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용해인 의원과 설전을 벌인 강선영 의원이 육군 소장 출신입니다. 그 발언이 좀 군인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셨던 것 같고요. 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어제 발언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며 저 같은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에 반기를 들면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또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도 좀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본인이 재판에 그 구속해서 넘겨졌고 그런 상태에서 공소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국회의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상 자기부재 거부 원칙, 그러니까 형사상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가서 증인으로 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진술을 하고 그런 내용은 사실은 본인의 형사사건에 그 자체로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명령에는 절대 복종한다. 특히 그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명령에 즉고 명령에 사는 그런 존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진우 수방사 사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지켜야 되는 그런 대통령 직할부대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주 급박하게 전화를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 어떻게 보면 정당하냐 부정당하냐 그걸 넘어서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부분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해가지고 거부한다라는 것을 본인으로서는 군인 정신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구속돼서 최종적으로 가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은 적법했다라고 여전히 이 그 출동 자체가 적법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밖에 나와서도 선서하고 떳떳하게 증언할 수 있고 법정에서도 죄를 부인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주장 자체가 선명할 때에 무죄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애매하면서 이게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애매하게 나오면은 재판장이 보길래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있을 수 확실하게 있거든요. 입장을 표명하는 그렇죠. 게 그렇기 낫군요.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본인의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부인하면서 선을 긋고 있으면서 그 당시를 정확한 어떤 그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 한마디로 이 긴급 어떻게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성립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저런 반역자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시 사변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였다라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와 같은 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적인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본인의 의견은 밝히되 다만 그에 대한 의견은 무죄가 되면은 그 자체로서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거꾸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나아가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본인이 반성을 넘어서 딱 잡아떼고 거꾸로 지금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런 입장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본인의 입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것은 뭐 헌법상 주어진 표현의 자유 그 범위 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은 변론이다 이런 거죠. 오히려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53살 한동훈, 예전이면 손잡을 나이. 상당히 거침없는 발언입니다. 좀 견제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친한계가 세대 교체론을 외치며 언더 73을 조직한 데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침없어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40이면 이제 미혹할 나이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좀 지나치게 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평균 나이가 지금 뭐 85세 이렇게 되는데 53세면은 사실상 청년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한창 일할 나이. 그렇죠. 한창 네. 일할 나이인 네.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한 도전하면서 나오는 뭐 하하나 뭐 네. 그런 모든 분들이 보면은 40, 50대 50대잖아요. 중반입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의원이 지금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계의 언더 50 되고 53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할아버지 될 나이가 뭘 이제 좀 집에 들어가시지 하는 약간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인데요. 젊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좀 끌어내리는 그렇죠. 전략을 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재기발랄한 이준석 대표의 특기이기도 한데 네. 사실 정치란 것은 갈등을 조율하고 또 통합하는 부분인데 네. 나름대로 뭐 말씀의 재간은 누구나 뭐 전 국민이라면은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서로 같이 얘기하는 데에서 뭐 찬물을 끼얹는 듯하는 얘기가 과연 정당한지 아시다시피 지금 본인은 이제 내년에 제 기억에 올해죠 벌써 올해 20대 이제 올해입니다. 됐습니다. 3월 대권을 4월 노릴 수 지나면은 있는. 네. 만 40세. 네, 네. 아시다시피 헌법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40세 이상이어야 된다.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40세가 되고 나 이제 네, 대통령이 출마할 수 될 거야. 있다. 예, 네. 아마 그런 출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자회견하는 상황 속에서 세대 교체하려고 하면 한 40대 정도가 돼야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제 50대가 세대 교체를 하는구냐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결국 이 맥락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386 486, 586 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 교체의 깃발은 40대 초반인 내가 들고 가는 것이지 50대인 한동훈 당신 것이 아니다라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 같은데 견제구가 그게 견제구로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지금 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보수 40대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고 있는 게 좀 뚜렷해 보이긴 합니다. 네, 40세 생일에 미리 혼자 생일 잔치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대선 출마나 이런 걸 하면은 뭐 정치적 인물이라든가 예컨대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검찰총장을 끝내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우리 양재역에 있는 매헌 공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상징적 출마기도 장소를 찾는 것 상징적인 같아요. 장소를 하는데 네. 아마 본인이 이제 40대면서 젊음의 거리가 어딘가 했더니만 홍대다. 지금 홍대. 네. 사실 홍대 40대 가면은 거기에서 잘못하면 우리말로 벤치 맞기 딱 십상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전히 젊은 네. 40대로서 여전히 30대로서 차세대 어떤 정치적 리더로서의 어떤 깃발을 올린 것은 나름대로 잘 어떻게 보면 본인이 프로모션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탄핵이 여부에 대해서 최근 여론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하게 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서 조기 대선이 이어질지 아직 단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조심조심 가는데 물론 젊은 패기로서 깃발을 먼저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뭐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엄청 머쓱해질 것 같아요. 결국 조기 대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앞서갔다. 했다가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폭풍은 어떠할지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본인이 속속된 당 내부에서 지금 당 대표와 허은하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내적 갈등을 외적으로 표현을 해서 외부의 어떤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내적 갈등이란 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내가 대선에 나가기보다는 내적인 어떤 당내 갈등을 외적으로 돌려서 단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레임의 전환으로 네네,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한편 이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동덕여대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사실 다른 학교, 여학교도 지금 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도 적지 않고 네. 아마 그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어떤 비전을 했을 때 지금 유학교로 갔을 때는 생존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 생각은 갖고 있다는 건 알지만 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공학으로 한다라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학생회를 기초로 해서 사실 거센 반발이 학교 내가 나왔죠. 거의 뭐 네. 폭탄 맞은 듯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벽에든 아니면 바닥이든 또 그리고 낙하칠로, 그 네. 동덕여대 설립자 그 흉상에 대한 어떤 네네. 테러 같은 그런 네. 부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우리 후배들 어떻게 보면 현재 재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한 취업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는 뭔가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또 정말 많은 그 현재 학생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고 총장실을 점검하는 모습 그것이 법률가로서 외부적인 걸 다 떼버리고 다른 거 없고 그 동덕여대도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그런 사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 또한 저거 소요 사태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태다. 네, 그런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느냐 하는데 고민정 의원님 댁에 가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문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 사태와 좀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비교를 한다고 해도 네. 정치적인 거하고 학교 내인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하고 저 또한 서부지법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저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 정당화하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정 의원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고민정 의원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민정 의원실에 가가지고 고민정 의원님의 책상을 훌렁 뒤집어 놓고 대까지 가가지고 모든 시설 집기를 다 파괴해 놓는다고 하면 그거 납득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폭력 사태로 갔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서 밤에 있었던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어서 동덕여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속됐다는 사건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는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불악위 승불요곡이라고 우리가 그 한미자에 나옵니다만 법은 높고 낮음에 비굴하게 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먹줄 같은 경우에는 먹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줄을 탁 튕기면 그게 직선으로 탁 하는데 먹줄은 이 그 곡선에 따라 휘지 않는다. 그렇듯이 법은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목적의 정당성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사태를 일으켰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하면서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동덕여대 사태도 동등하게 봅니다. 만약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도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똑같은 잣대를 했다고 하면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 박람회를 그렇게 뒤엎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돼서 지금 쉽게 말하면 콩밥 벗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연한 폭동이었기 때문에 학내 시위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학내가 소도 같은 제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일자리로 해서 일하시는 교직원들이 있으며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의사는 합법적인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생활을 하는
그 사회인이 아니란 이유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사법의 칼날을 아직까지 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 사태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결자이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그 선후배들한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학교로서는 사실 피해가 1, 200만 원만 해도 그때인데 이게 뭐 수십억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 학내에서의 징계 차원을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한은 학교 법인 측에서 그 관련되는 그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수사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징계를 넘어서 형사적인 그 처벌,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의원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향해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의원의 행보에서 보듯 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그 타깃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2030 세대를 내가 대표하고 있으니까 나랑 한번 맞짱 토론해보자.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응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동덕여대 그 총학에서 별로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또 뭐 지나치게 좀 남녀 갈등으로 조장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렇기 걱정이 때문에 듭니다. 물론 뭐 그 대화 속에서 어떤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자리에서는 어쨌든 정치 리더로서 이와 같은 그 이벤트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행보는 그런 식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2030 남자들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안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 나설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있는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이런 분들과 통해 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당 차원에서 모색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본인이 이제 그 대선 출마를 하면서 당신들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토론해서 내가 당신들 완전히 싹 쓸어줄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 행보에 나선 모습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당을 흔들고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면서 끝내 대선판에서 살아남겠다는 이준석식 정치가 정말 뭐 자기중심적 기회주의 끝판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개혁신당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개혁신당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최근에 네.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개혁신당 지금 제가 알기로 3분 국회의원이 계시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죠.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1%, 2%, 3%를 채 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쯧쯧하면서 혀를 차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서로 당권을 두고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른바 옛날에 천하용인 4명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네네. 소장파로서 개혁 목소리를 내다가 탈당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난 그 4월달 총선에서 나름대로 세석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였습니다만 결국 그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배지를 달진 못한 이후에 어떤 당내 그 대표 속에서 대표가 됐었는데 이른바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준석 실질적 오너와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네. 사실상 당내 절차에 이른바 구테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당대표에서 쉽게 말하면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전히 당대표다라고 하면서 허은하 대표가 법원에 그와 같은 그 당대표 지위를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같은 시간에 장소만 달리해서 최고위원을 지금
한 집안에 그러니까요. 한 지붕 두 가족이 네, 지금 네. 돼 있는 이런 상태란 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가화만사성, 치국 평천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당 내에서의 어떤 분쟁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나간다고 깃발을 드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대통령, 당 리더는 통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본인의 어떤 당 사무총장으로 시켜놨는데 허은하 대표가 뭐 그걸 잘랐다,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싸울 게 아니고 뭔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당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있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일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죠. 네. 또 아직까지는 개혁신당 대표는 허은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너무 쫓겨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쫓겨난 것 같이 네. 지금 해버리니까 천하람 네.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그 전당대회가 대의원 회의해서 네. 자르듯이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이 개혁신당의 미래 좀 불안불안합니다만 네. 어떻게 이 현실을 좀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당내 갈등이 법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참 갈등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혼 사건 오면은 어떻게든 같이 사시죠. 음. 라고 하는데 정말 안 되면은 법적으로 갑니다. 법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끝을 맞겠죠. 보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제 거군요. 해서 네. 그에 따라서 물론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서로 소를 취하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소송까지 갔다 보니까 과연 허은하 지금 대표가 물러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천하람, 이준석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주주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권 내놔라 이렇게 하는 속에서 또 소수 지분권자인 그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하면 바지 사장으로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는 못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허은하 대표의 어떤 의사도 존중하면서 나름대로의 충분한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이 뭐 수백석, 백석 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작은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국민들이 그 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예전만 해도 3%가 넘어가서 비례대표를 뽑았던 것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하용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 차세대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은 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후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반보 양보해서 있는 상태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큰 조기 대선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으로 흡수해서 사실상 이 개혁신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부 갈등 봉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전제하에 좀 그런 캠프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네.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머리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몸통과 다리, 팔다리가 없으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선한다고 하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이준석 단기 필마로서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당내에 선거 캠프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리고 일사불란하게 선거운동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혼자 홍대 나가가지고 뛰고 보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허은하 대표를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통합의 모습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일부 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정말 우리 다시 들어와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누구랑 가는 겁니까? 혼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투표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입니다. 어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누구의 발언일까요?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에 내놓은 답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으로 꼽은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 또한 부정선거론이란 키워드 자체에 대해서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소추 관련되는 변호인단에도 부정선거란 키워드보다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검증 이런 그 약간의 어떤 그 태세 전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뭐 그 이른바 뭐 배춧잎 그 투표용지, 형상기업 투표용지 뭐 이런 얘기 사실 적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그런 부분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입증되지 못한 점이 많다. 다만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민감한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본인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뭐 옥고를 치를 그럴 가능성 위험까지도 부담하면서 부실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뭔가 검증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그 정도의 문제 제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별도로서 있는 항목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선관위는 행정부의 일환인 감사원의 감사도 지금까지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그 총선 이후에 여론의 압박이 강하자 일부 어떻게 보면은 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오케이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난 10년 동안 있는 인사철만 뒤집었더니만 거기에서 1200건이 넘는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서버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비밀번호가 1, 2, 3, 4라든가 외부에서 해킹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전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벌써 다 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 거부할 그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가 확인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정원이 확인하고 감사원이 확인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청탁과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또 선거 관리의 부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외부적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선거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인 것이고 선거란 것은 선거 관리를 통해서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인 선거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옛날만 해도 어땠습니까? 선거 당일 투표 외에는 부재자 투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투표율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오히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그 대한변호사협회 선거를 하는데 네. 사전투표 이틀 하고 본투표를 하러 가는데 사전투표 할 무렵에 후보자님이 그냥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네. 근데 제가 투표하러 가봤더니만 그 투표용지는 분 이름이 그대로. 그대로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표 당일에 의사표시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사표가 좀 많이 나올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라도 부정선거가 아닌 선거 부실에 대한 검증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정도의 스탠스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라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은 어떻게 하느냐. 대만 요즘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0배나 되는 TSMC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개표하는지 아시죠? 대만은 첫째,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동 개표가 없습니다. 일일이 늦더라도 수정을
일일이 손으로 개표합니다.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앵커님 하고 부르는 것을 호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런데 거기는 호표란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게 누구 표인지 쉽게 말하면은 표 딱 하나 까면서 하나씩 최진영, 확인하는군요. 홍길동 그렇게 해서라도 네. 그게 늦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가 확실하게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부정선거 의혹을 아예 원천 배제하기 위해서 비록 가장 어떻게 보면 전자와 관련되는 정부가 앞서 있는 대만이라 하더라도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과를 하나하나 손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러서 그 표가 유무현지를 확인하는 그렇게 민주주의의 한 표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럼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서라도 좀 선거제도의 개편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이번에 보시는군요. 이렇게 대통령이까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될지 아니면 내란으로 해서 엄하게 처벌될지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 결정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하지만 네. 이 정도로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투표와 개표 방식, 이른바 선거의 방식에 대한 혁명적인 개선, 반드시 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권 비대위원장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전 이렇게 보는데요. 앵커께서 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앵커 진짜 절친이 네. 아무튼 뭐 뜻하지 않은 일에 엮여가지고 깜빵에 갔어. 그러면 앵커님은 접견하러 안 가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앞서서 인간적인 정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인간적인 친분 관계로 한정시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도 이제 선을 긋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니 어떻게 그 여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둘이가 가면서 그게 무슨 개인적이냐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선후배고 거기다가 검찰 출신으로서 선후배 그리고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통일부 장관 할 정도로 아주 친윤 중에 찐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찐윤이군요. 그러고 네. 지역구도 어딥니까? 용산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고 더불어서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강릉에서 뭐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시기 친구 하듯이 이제 아주 친한 어릴 때의 친구이자 검찰 선후배이고 이런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크게 나누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행보는 다 정치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뜨겁게 논쟁을 했었을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 갔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11% 정도 갔던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된 이후에 로켓 솟듯이 치솟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보다 오히려 높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이거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지금까지 뭐 국회에 와서 얘기하고 언론에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상당히 부합하는 듯한 증언이 나오면서 이거 봐라 예전에 민주당이 탄핵했던 사유와는 사뭇 다르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조기 대선은 없을 수도 있네 이런 판단을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윤 대통령을 찾아간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최근에 보면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네.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을 기정사실화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잠룡들, 예컨대 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대1로 붙이는, 이거 당신들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최근에 여론의 어떤 흐름이 바뀌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흐름이 점점 높아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흐름도 상당 부분 한 자리 숫자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국민의 지지율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정치는 결국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경우 중도 다 뺏기는 것이고 당신들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 민주당은 그것이 국유라고 하지만 50% 국민들이 국유라고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만한 걸까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네. 지금 최근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금 한국갤럽이라든가 아니면 리얼미터라든가 아니면 P&I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여론조사를 봤을 때에 여론조사 단순한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큰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는 점, 눈으로 좀 확인된다. 그렇죠. 그런 점이. 그리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주 딱 붙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조금 더 높거나 하는 게 그런 큰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는 이후에 민주당이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나아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압승하는 그런 흐름과는 사뭇 다른 여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객관적인 하나에 나온 수치는 아직까지 엎치락뒤치락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탄핵 심판 6차 변론 체포 지시 공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6차 변론 기일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먼저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텐데요. 헌법재판소 법정이 실시간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자체가 네네. 어떻게 보면 사법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반대 신문권 보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12월 3일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여론의 출렁임이 있었고, 그 중에 저 또한 굉장히 놀랐고, 최초에는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하는 것은 맞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각종 진술들이 봤을 때에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저와 같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적법하고 정당하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곽종은 전 특전사 사령관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사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본인 유튜버에 앞에 앉혀놓고 그때 대통령 무슨 지시했냐고 물으니까 그때 요원 인원 빼내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니 그때 국회의원 빼내라고 했어요 하니까 네 말을 요원에서 바꿔가지고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그렇죠.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듯이 결국 그때 같은 네.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하는 명단까지 다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 직후에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대훈 대표가 그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만났을 때도 나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홍장원이라든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윤 대통령 말을 못 믿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탄핵 절차에서 법원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뭇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진술이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부분 다 했다는 점. 더불어서 그 이후에 곽정근 사령관한테는 사람을 뽑아내라. 거기에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싸우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 거기에 있는 요원들 빼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하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그 곽종훈 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 직권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생각 말고 그때 직접 대통령으로 들은 게 뭔가라고 물었더니만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고 인원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네, 인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네. 그때의 현장에 헬기를 타고 갔던 그 김현준입니까? 그 707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도 네.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네. 받은 적이 없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피청구인 측의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언론에 나왔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지금 진술이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과연 기존에 있었던 진술이 정확했더냐? 예를 들어서 홍장원 그 제1차장이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메모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만 그 메모가 공개됐는데 그게 본인 필체가 아니니까 이거 뭐요? 했더니만 본인이 나중에 본인 부관한테 적어라라고 해서 본인 부관이 썼고 그 밑에다가 본인이 가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한 메모 자체의 증거 능력도 지금 오락가락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향후에 과연 윤 대통령이 내란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탄핵으로 할 만큼의 어떤 입증이 되는지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제가 법조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증거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예상해 보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탄핵 재판이 그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변론 준비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신문을 종결하고 3월 달 정도에는 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그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그 검찰이나 아니면은 그 공수처에서 조사를 했을 때와는 그 피조사자들이 사뭇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증언이 계속 너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말을 믿어야 되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죠. 네네. 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선서하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법정에서 하는 말을 믿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네. 제가 그 실질적으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대법 원장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네. 했냐? 조서는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조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있었던 진술 가지고 했다가는 사실관계 못 가린다. 오히려 법원에서 불러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직접 보고 유무죄를 가려라. 그것을 직접주의라고 하죠.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검수완박을 하면서 그런 정신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넘어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면 그냥 휴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부동의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에 와서 법원에서 선서하고 했던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것 앞에서 하는 것을 더 중시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검찰에서 증거는 다 본인들이
부동의를 해버립니다. 그거는 네.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아, 네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진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